지금 우리가 국가가 미국에서 한번 이런 걸 만약 본배운다면 자 드론 부대 같은 경우 요번에 보니까 이게 이제 좋은 일은 아닌데 첨단 기술로만 그냥 이해하는 거 보면은 미국에서 뭐냐면 펜타곤에서 3사람이 앉아가지고 저 중동에 있는 거를 드론 전쟁을 그냥 직접 지휘하잖아요. 3명이 앉아가지고 그만큼 기술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뭐냐면 우리는 지금 한강 이북에는 드론을 못 띄우게 하잖아요. 이 청와대 주변은 이 팔각장에 가면은 절대 드론을 띄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기 사천 비행장이나 삼성 헬기나 우리 방산업체에 있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다가 뭐냐 우리가 일단에 군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드론 부대나 뭐 기계 부대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군대 생활도 재밌고 거기서 뭐냐면 병력 특례도 거기서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취직도 좋고 국가의 R&D 자금이 허투 쓰이지도 않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일단 이런 것을 우리가 군이라고 하는 걸 수십만의 젊은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한 2년 동안.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잘 국가를 개조하는 데도 쓰면은 좋을 수 있겠다. 기술 문제. 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사람이 좋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좋고 기술력이 있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걸 만드는 건 그걸 교육일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흥망사를 보게 되면 최고의 나라에는 최고의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그리스 아테네가 기원전 5세기에 인구가 40만이었는데 아까 제가 그랬어요. 15세기에 영국 런던 파리 인구가 4만 5만 명이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4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그 문명화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때 뭐냐면 기원전 5세기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재판정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의 죄목은 젊은이들의 사상을 불온하게 한 죄예요. 그래서 무죄를 주장한 자가 뭐냐면 350명쯤 되고 유죄를 주장한 자가 200 몇십 명쯤 돼요. 근데 최종적으로 판결을 나는데 사형을 주장한 자가 뭐냐면 무죄를 주장한 사람 중에 100명 정도가 가담하게 됩니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왜 이런 죄목을 하게 됐냐면 그의 사랑했던 미소년이었던 제자 한 사람이 뭐냐면 스파르타와 아테네하고 전쟁하는데 스파르타 체제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간첩 혐의의 소지가 부분적으로 없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플라톤이 이 자스티스라는 명질문을 남게 되는데 다수는 진리인가라는 명질문을 남기죠.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둘러싼 위대한 질문을 남게 되는데 어쨌든 자기 스승이 죽는 걸 보고 본인의 신변의 위협도 느끼고 절망도 해서 아테네를 떠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아테네를 떠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노예선에 잡히죠. 잡히니까 이 그리스의 아테네의 명문가니까 이제 석방 자금을 가지고 왔는데 독지가가 나타나서 풀어주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리스 아테네에 큰 정원에 딸린 집을 사가지고 진 게 플라톤의 아카데미라는 거죠.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이 학교의 정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을 들어올 생각을 말아라 이렇게 써있죠. 당신은 수학을 모든 걸 배워야 모든 것의 기본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게 그리스의 학문의 길을 여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모두 내년에 이제 마틴 루터 탄생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틴 루터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초등학교라는 의무교육을 받게 된 것은 이 사람 덕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이 유럽이 기독교가 뭐냐면 쭉 팽창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왜곡되게 해석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성경을 둘러싸고 도마복음이다 아니다 많은 논쟁이 있으니까 잘못 해석되면 안 되니까 성경은 성직자만이 볼 수 있게 만들었어. 일반인은 금지하게 돼 있어. 그리고 전부 어려운 라틴어로 써 있어. 근데 자 십자군 전쟁이 생겼어. 자 우리 탈환 뭐지? 성지 탈환이 어디야? 예루살렘 이게 말이야. 예루살렘 탈환하자 갔는데 한 번만 성공하고 결국 계속 실패하죠. 마지막 결국은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그러죠.
이 중간에 보면 옛날에 기사가 있고 말도 있어야죠. 칼도 있어야죠. 먹을 식량도 있어야죠. 배도 타고 가야죠. 이걸 중개한 게 제노바와 피렌체. 그래서 막대한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르네상스가 탄생하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그 뒤에 패스트가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의 막대한 인구가 죽죠. 이때 많은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신부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모여서 기도합시다. 패스트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더 많이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교황이 무슨 칙령을 발표하냐면 이 다 모두 인간의 죄를 잘못 졌다. 지금부터 로마까지 성지순례를 하고 나면 이 죄를 사하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우통을 벗고 채찍질을 하면서 이게 다 저의 죄입니다. 라고 하니까 십몇만 명이 걸어가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 더 많은 전염병이 퍼졌겠죠. 유럽 인구가 거의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이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진짜 아닌 거야 이게?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 교황 제도는 아주 부패하게 교황이 뭐 돈 주고 사고 파는 거 이런 거죠. 우리 메디치 가문에서도 보면 메디치 가문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게 얼마나 돈으로 움직이는 교황의 자리인지 알 수 있죠. 근데 그 뒤에 교황이 나타나서 자 이제 면죄부라는 걸 팔잖아요. 천당에 가려면 돈을 내야죠. 이때 면죄부를 파는 사람이 구텐베르크가 만든 이 인쇄술의 돈을 팔죠. 그래서 이때 마틴 루터가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경책을 읽고 써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최초로 의무교육을 주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스스로 읽고 쓰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의 후예들이 칼빈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의 후예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몰일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짓고 교사의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지을 경우에는 국가의 땅을 무상으로 주는 몰일법이라는 게 미국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하버드 목사가 하버드를 만들고 오늘날 예일대 모든 대학이 기독교인 사람들에 의해서 기부자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게 오늘날 미국인 거죠. 미국의 교육이 여기서 탄생한 거죠. 우리가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그 프랑스한테 이제 독일이 전쟁에 졌어요. 그 독일에선 왜 우리는 프랑스한테 졌을까? 그런데 프리드리앙이 이런 생각을 하죠. 일반 사병하고 장교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려면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피테라는 사람이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이 피를 토하는 연설을 하고 다녔는데 이때 이 비슷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5세부터는 뭐냐면 14세까지는 무조건 의무교육을 시켜요. 이때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면 부모를 체벌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때 피테와 같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연설을 해서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면 경찰이 부모를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잖아. 그렇게 연설을 하면서 그래야만 독일이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독일이 의무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프랑스 궁에서 승전의 그 대관식을 벌일 때 몰티케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죠. 독일의 승리는 초등학교 학교 교육에서 나왔다고 얘기하죠. 교육이 그만큼.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전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에요. 패러데이는 집안이 가난해서 뭐냐면 식자공 옛날 인쇄하는 식자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책을 잘 재본해서 보내니까 이 과학자가 당시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가 이 사람한테 초청장을 보냈죠. 그래서 갔어요. 가서 그 강의를 듣고 이 사람이 노트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든 걸 이렇게 어려운 걸 보니까 인쇄소에 근무하는 식자공 패러다이. 이 사람을 자기가 있는 왕립연구소에 데려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기를 발명하게 되죠. 결국은 교육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대한민국도 결국 교육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교육은 어때요? 오늘날 미국의 힘은 교육의 힘이죠. 자, 그럼 오늘 한번 우리가 한번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서울대학 교수는 여기 청운초등학교의 교사가 될 수 없습니까? 왜 하버드대학 교수는 여기 경복고등학교 교사가 될 수 없습니까? 왜냐? 우리는 사범대학을 나오고 교대를 나오고 교과 과목을 이수해야 돼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우리 지금 교대를 나와도 애들이 지금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점점 더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 교사가 알고 있는 것을 지식을 전수해주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뒤지면 무제한 지식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때는 다른 교육이 생길 텐데 과연 우리 한 선생님한테 이렇게 계속 끝없이 배워야 되냐? 우리가 학교 대학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우리가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시험 볼 때 쫙 족보라는 게 있으면은 우리가 한 대학교 1학년 때 한 우리 여자 동기가 이렇게 선생님 질문 했어요. 먼저. 근데 교수님 이게 제가 3년 후에 4학년 선배한테 족보라고 받았는데요. 이게 4년 전 강의 노트하고 이게 강의 노트가 똑같아서 되겠습니까? 1학년 여학생이 질문을 한 거야. 우리 모두 저 교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할까? 굉장히 긴장해서 보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한 번 진리는 영원한 진리라는 걸 모르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 교사의 충원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게 유아대학교 최재천 교수님이 아주 강력한 말씀인데 전 세계 이과 문과를 구분해서 공부한다라는 일본, 한국,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 미팅을 하고 나면 아유 저 공돌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돼서 곤란하지 않게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일본 교토대학이 뭐냐면 물리학과 학생이 굉장히 물리학 수상자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2학년 때까지는 뭐냐면 기본 전공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광운대학이 그 김경 총장님이 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시험 성적을 보고 과를 선택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2학년 때는 그렇게 하고 3학년 때 선택하고 나니까 오히려 뭐냐면 전과를 자연스럽게 해주니까 훨씬 더 한 학기 다니다가 휴직하고 이런 휴학계 되고 애들이 나가는 애들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0세부터 8세까지 지능의 0세부터 8세까지 지능의 80%가 발달합니다. 언어 지능은 초등학교 마치는 13세까지 거의 언어 지능이 대부분 발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8세 이후부터 초등학교 의무 교육을 시켜놓고 0세부터 8세까지 제일 중요한 교육을 이거를 안 해주면은 이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0세부터 8세까지 보게 되면 부모한테 맡겨놓으면 맞벌이 부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립어린이 유치원 가려고 어린이집 가려고 줄을 서잖아요. 지금 어린이집 보면은 엄마들이 애를 어디다 맡겨야 되는지 어린이집 더군다나 그 학교 선생님들의 월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미국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부모가 일정한 아이하고 부모가 계속 바뀐 아이를 지능 테스트를 해보니까 부모가 일정한 아이가 훨씬 더 발육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에서 4,000명의 뭐냐면 사생아를 가지고 4,000명의 추적 실험을 해봤는데 4,000명 중에 약 30%가 훌륭한 사람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고 30%가 사회적 낙오자가 됐는데 성공한 사람을 다시 추적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생아이긴 한데 옆집 할머니이든 선생님이든 이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 사람을 도와주는 멘토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공통점이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 전에 인천에서 막 애 걷어차고 쓰러뜨리고 이런 걸 만들어놔서 곤란할 거 아니에요. 유럽에서는 유아하고 유치원이 제일 학교 교사 학력도 높고 돈도 제일 많이 받아요. 왜? 초등학교만 가면 야 너 차례 열중 저 뒤로 돌아 엄마 이름이 뭐야 아버지 성함이 뭐야 엄마 성함이 뭐야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지만은 3살짜리 보고 차례 열중시 한다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훨씬 더 높은 관찰이 필요한 거죠. 5살 정도 되면은 얘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발견해 줄 수 있어야 이것이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0세부터 8세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유치원은 교육부에 가 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 가 있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걸 다시 0세부터 8세까지 최고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사의 충원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이들이 뭐냐면 체육 시간도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15살까지는 전 세계 IQ 검사를 하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제일 높은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못해요. 부모가 돈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공부를 못해요. 아이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하고. 강남 부모에 보면 가처분 소득의 무려 35%를 과외비에 쓰는데 안 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빨리 교육자치하고 지방자치를 빨리 통합을 해야 되고, 돈의 물꼬를 우리가 이 학교로 바꿔야 됩니다. 다리는 나중에 나도 돼요. 건물도 나중에 지어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어마어마한 구청 건물과 시청 건물들을 보잖아요. 근데 학교 가면은 전기요금을 제대로 못 낸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교육 예산에 이 교사 인건비 빼놓고 수도권에 계속 신도시들이 생기기 때문에 약 300억짜리 학교를 약 100개에서 150개를 지면 거기에 4조 5천억이 들어가 버립니다. 나머지 돈이 없어요. 이 돈의 물꼬를 학교로 바꿔야 돼요. 그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그 학부모들한테. 여러분, 저 시장 문수 뽑을 때 복잡한 얘기를 듣지 마시고 저기 편지봉투 하나씩을 받아가지고 학교 교육 예산을 많이 쓰겠다는 사람한테 물펴주고 말아봐. 다 거짓말이다. 제가 영월고등학교가 거기서 제 지역구에 있는데 그 학교에 한 20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갔을 거예요. 기숙사를 짓고 뭐 했는데, 거기는 이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거의 102명 중에 옛날에 한두 명 갔는데 지금은 20명 이상 가죠.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좋죠. 교육은 투자예요. 제가 정선 예비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아주 무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10등 밑에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10명이니까. 근데 제가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선배님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칠판에 써놓은 거예요. 이게 학교가 너무 작아가지고 예산을 줄 것도 없어요. 이 시골 학교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영어에 대한 혜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1년에 한 2억 원 이상 들여가지고 시골 초등학교 영어 공부를 시켰어요. 3년이 지나니까 KBS 뉴스에 정선 예비초등학교 폐광천 학교 학생들이 전국 영어 경진대회를 휩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교육은 기회인 거지. 이 교육의 기회를 주는 건 결국은 비용 문제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의 물꼬를 학교 현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자치하고 지방자치를 빨리 통합을 해요. 그래서 이 대대적인 운동을 해야만 변화가 온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몇 시? 1시간 했는데. 그 다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만드는 자는 흥한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자, 인류 역사상 번성된 도시가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잘 사는 데가 어디야? 서울 빼놓으면 부산, 목포, 인천, 천안, 강릉, 울산, 광양, 뭐 이런 전 바닷가 주변에 있는 오사카, 동경, 뉴욕, 암스테르담, 홍콩, 광동, 상하이 다 뭐예요? 맨 처음에 인간은 뭐냐면 길이 있죠. 우리가 뭐냐면 면 단위와 면 단위가 뭐냐면 사람이 하루 딱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면 단위와 면 단위 거리였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실크로드, 인간이 만든 동양과 서양을 만든 실크로드 상에 있는 그 도시들이 전부 번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바닷가 옆에 있는 길들이 전부 번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철도가 생겼죠. 그러니까 철도 옆에 있는 게 처음부터 번성한 도시가 되죠.
천안역부터 비롯해서 대전역까지 해가지고 철도역이.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또 비행장 주변에 있는 데가 또 이렇게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항만 옆에 철도 옆에 비행장이 있는데 도로가 있는데 이런 데가 세계적인 도시가 다 되게 돼 있지. 그렇잖아요. 뉴욕이나 뭐 이런 동경이나.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이 끝인 줄 알았대. 하늘까지 날아갔으니까. 우주선까지 날아갔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인간이 새로운 길을 개발했어.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길이 생긴 거지.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을 압축시키는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슨 길을 열어야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길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게 우리가 삼면이 바다로 있다는 걸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이 보면 지도를 거꾸로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했는데 삼면이 바다로 보여야 돼. 우리가 장보고를 보면 잘 알겠지. 이순신을 봐도 잘 알 수 있어. 결국 우리가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뭐냐.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손기정이라는 사람 여러분 옛날 마라톤 선수 있죠. 이 사람이 옛날에 동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 서울, 신자, 하얼, 모스크바, 바르샤, 베를린까지 갔던 기차표 티켓이야 이게. 네? 이 기차표 티켓이 기차 타고 간 거예요. 이게 지금 80년 전 일인데 이 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80년보다도 못하는. 지금 북한을 못 가는 거는 남한 사람만 못 가는 거예요. 중국 사람 다 가고 러시아 사람 다 가고 미국 사람 다 가는데 우리만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열어야 해양국가에서 대륙국가로 연결되는 이 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기찻길을 열어야지. 이게 요새 뭐냐면 1대1로 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야 중국의 평창 정책이다 막 이렇게 비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1940년도에 일본이 만든 게 뭐냐면 이거 일본이 만드는 게 벌써 이때까지 가는 거예요. 홍콩까지 기차 저 위까지. 일본은 뭐냐면 만주철도 주식회사가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생각한 게 뭐냐면 여기 동경부터 시작해가지고 홍콩까지 가는 길이 이게 언제 만든 게 1940년대 만든 거예요. 1960년 10월 달에 동경올림픽이 열리기 약 일주일 전에 세계 최초로 신칸센을 만든 게 일본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라는 것도 긴 인류가 만든 실크로드 6,800km를 과거의 길을 기차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거죠. 자, 철책선을 없애고 부산에서 유럽까지 가는 철도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나. 두 번째. 전 세계를 뭐냐면 잘 사는 나라를 보게 되면 저는 우리가 적어도 제2의 싱가포르를 능가하거나 또는 경상남북도만한 나라가 150년 동안 전 세계 1등이었던 네덜란드 정도의 나라를 만들려면 결국 이게 물류의 일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암스테르담이라는 이 작은 도시가 세계 번영의 중심지에 있었을까라고 하면 물론 청어잡이 기술도 있었고 갤리선을 만드는 바다 기술도 있었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증권거래소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제도냐면 우리가 자기가 혼자 사업을 하면 돈을 내 돈 주고 땅 다 사고 기계 다 사고 이래가 망하면 쫄랑 망하는 그 경우하고 주식회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너 투자하고 나 투자하고 10명이 리스크를 나누는 건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동업을 하다가 난 집에 일이 있어서 팔고 나가야 되겠어. 그 증권거래소를 만들면 모든 돈이 네덜란드로 모일 수밖에 없죠. 당시 뭐냐면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 뭐냐면 금융의 금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금리가 가장 낮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이었어요. 이때 네덜란드 금리가 3% 정도였는데 이때 스페인의 금리가 40%였어요. 우리가 이건희 회장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그 홍콩이 중국에게 반환되게 되면 점차로 뭐냐면 홍콩을 대체할 도시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인천으로 만들자고요. 근데 우리가 인천 송도가 우리가 싱가포르보다 홍콩 훨씬 앞선 도시가 돼야만 인천이 미래의 도시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이민자들이 왔을 때 기회의 땅이 되는 거죠. 그걸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인천, 부산, 광양 이런 데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게 이 실크로드라고 그러는 거는 동양하고 유럽을 연결주는 6,800km짜리였어. 콜럼버스라는 사람은 유럽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바다의 길을 연기해 오늘날이었는데 이제 서서히 뭐냐면 북극 항로가 녹아가지고 이제 북극에 얼음이 녹는 거예요. 북극에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저기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호치민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딱 절반입니다. 그럼 호치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부 부산 앞바다를 지나서 동해안을 지나서 캄차카 반도를 위해서 위로 가게 돼 있어. 인류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밸류체인이 생기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모든 도시와 바다들이 번영의 시대가 오는 거죠. 우리 과거에 한자동맹 도시라고 하는 게 그 런던이나 몇 개 그 발티케 연안의 도시와 라인강 주변의 도시가 5개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170개 도시가 자유동맹 도시를 만들어서 번영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만약 그런 물리의 흐름이 생긴다면 우리가 앞에 있는 목포, 광양, 부산, 동해 이런 모든 도시가 앞으로 미래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바다의 길을, 북극 항로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맞아. 그 다음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군 전쟁을 얘기하면서 피렌체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많이 나오는 템플 기사단이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들이 뭐냐면 저기 성지순례를 가는데 당신들을 보호해주겠다 라고 해서 돈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유럽의 근대 금융을 만든 게 템플 기사단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고리대금업을 일하다가 나중에 황제한테 전부 싹 준 거예요. 템플 기사단이 유럽에서 탄생해요. 그 다음에 메디치 가문, 피렌체 가문이 하는 게 결국은 금융이고, 여러분 뱅크라고 하는 게 옛날에 전부 나라들이 쪼개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 나라의 화폐를 교환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뱅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탈리아 북부에 롬바르디 가문이 그쪽에 있었던 건데 작은 탁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화폐를 교환해 주는 작은 탁자. 근데 뱅크럽이라고 하는 건 돈을 제때 못 갚으면은 그걸 때려 부순다. 그래서 이게 뱅크럽이라는 말이 거생긴 말이에요. 내가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이동의 역사, 금융의 역사. 네덜란드가 동인도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이 롬바르디가라는 게 뭐냐면 이탈리아에서 온 게, 영국의 금융거리 명칭이 롬바르디가인데 이게 이탈리아 금융에 했던 사람들을 가져왔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제 금융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와트라는 사람도 투자자를 못 만났으면 기술이 안 생깁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도 투자자를 만나서 결국은 기술로 진화하게 됩니다. 오늘날 실리콘밸리도 수많은 투자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게 기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내 생각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왜 세계적인 금융회사의 아시아 본부는 동경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고 왜 싱가포르와 홍콩에 있을까? 조사해보니까 하나는 영어 문제였어요. 또 하나는 싱가포르이 잘한 게 자기네 나라에 막대한 기금을 외국의 아시아 본부를 주게 되면 그걸 운영하게 해주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유치가 됐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나라를 만들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각종 조사를 보게 되면 영어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데 영어를 제일 못하는 게 우리 사람. 만약 KBS, MBC, SBS의 모든 드라마에 자막방송을 유럽 가면 나는 스페인어도 보고 영어로도 보고 독일어도 보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마 전 세계에서 살기도 제일 편하고 아마 언어도 가장 빠른 속도로 배우지 않을까요? 우리가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하니까 자꾸 영어를 못하는 거지.
우리가 싱가포르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사교육비도 많이 줄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금융 문제. 자, 금융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 식량, 에너지 문제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마치 우리가 뭐냐면 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고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훌륭한 제도를 만든 나라가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까 주식회사 제도라든지 그 증권거래사 같은 것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많은 돈이 흘러다니니까 그 필요를 해결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식회사 제도를 만든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중국에는 4대 발명품이 생겼는데 중국에서 산업혁명이 생기지 않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생겼을까? 라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에 있었던 특허제도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제도가 뭘까? 이런. 우리가 당나라 태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쓰는데요. 내가 과거 제도를 실시하고 나온 이후에 천하의 인재가 내 손아귀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과거 제도. 그래서 우리는 한번 아까 제가 그 얘기 있어. 뭐 아주 작은 얘기지만 이런 거죠. 네덜란드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엑스포를 만든 거는 수나라 양제 시절이에요. 지금부터 보면 1500몇 년 전에 세계 최초로 뭐냐면 만든 게 우리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만국박람회가 아니고 수나라 시절에 이미 만국박람회를 열었어요. 우리가 뉴턴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사람인데 만유인력의 법칙을 개발하기도 하고 교수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조폐청장도 하고 옛날 화폐수장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 뉴턴이 만든 게 뭐냐면 여러분 동전 보면 동전 테두리가 있죠. 이게 뉴턴이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금화 원화가 많이 있으니까 끝을 자꾸 갉아먹어가지고 가짜 화폐를 자꾸 만드니까 그걸 못 만들게 만든 사람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제도라고 하는 건 인간의 창의성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주식회사 제도나 증권거래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혁신적인 제도가 중요해요. 여기 이제 좀 이따 우리 알리페이, 알리바바 사장님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대한민국에 오늘 보면 모든 나라는 뭐냐면 이 기득권 세력이 보수에게도 기득권 세력이 있고 진보에게도 기득권 세력이 있어요. 진보 보수를 넘어서 이게 혁신 세력이 넘었으면 그 나라가 잘 되는 건데 이게 단적인 예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그 금융을 보면 한쪽의 보수에서는 메가뱅크를 만들어야 된다. 금융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뭐냐면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이게 분리해야 된다. 금산분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게 굉장한 논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 수준을 넘어서 알리페이가 등장하게 됐죠. 우리가 훨씬 더 뭐냐면 앞선 선진적인 제도가 있었는데 기성이 뭐냐면 금융권의 기득권 세력과 기존의 보수 진보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알리페이가 중국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 드론이라는 것도 대한민국은 드론을 아무나 띄울 수 없죠. 중국이 훨씬 더 드론이라는 사람이 앞서 나가고 있죠. 지금 여러분 위챗이라는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 카카오톡에 들어가 가지고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사를 일일이 다 예약을 못 하잖아요. 그죠? 위챗은 다 하잖아요. 기차표도 끊고. 우리는 별도로 뭐냐면 가가지고 기차표를 끊는 건 별도로 들어가서 기차표를 끊어야 되잖아요. 위챗은 다 연동되게 돼 있어. 훨씬 더 이쪽이 진화가 빠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마 지금 산업화 사회에서 믿고 있는 이 질서는 거의 다 무너질 거예요. 은행이라는 이 제도, 학교라는 제도, 국회라는 제도,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많은 제도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지고 아마 앞으로 많은 판례도
컴퓨터가 판례를 뒤지면 전 세계 판례를 다 뒤질 텐데. 그렇잖아요. 판사의 지위도 또 달라지겠죠. 법원의 지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질서는 근본적부터 허물어져 나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 수 있는 제도가 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리더십은 제가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거고요. 리더십에는 나는 그 등소평이라는 지도자가 참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이 명언 중에 사회주의에는 시장이 필요하고 자본주의에는 계획이 필요하다. 개혁개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여름밤에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도 들어오지만 모기도 들어온다. 사상에서 해방되라. 이런 말은 참 명구잖아요. 명구. 리더십은 넘어가겠어요. 자, 과연 요즘 이제 대한민국을 보면서 제가 시사적인 거 잠시 한 마디 해보겠습니다. 제 나라가 어렵잖아요.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힘을 못 모으고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1801년도에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하는 애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전라도로 유배가던 애하고 똑같은 애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진보 보수의 갈등과 여야의 갈등이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역사상 보면 이 통합하는 민족과 국가는 항상 번영했어요. 근데 분열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했어요. 한 집안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한 집안하고 안 하는 집안하고 뻔한 거죠. 근데 이거가 그래서 왜 우리가 배워야 될 게는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의 위대한 전통은 사비니 전통에서 나왔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로마 부족이 있습니다. 로마 이제 언덕 위에 사는 이 부족이 있고 옆에 사비니 부족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여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비니 부족을 불러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사비니 부족 남자들을 술 취하게 난 다음에 전부 들고 패가지고 그 집 부인과 딸들을 다 뺏었어요. 사비니 부족으로 봐서는 갑자기 옆 동네 축제 갔다가 부인하고 딸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복수의 전쟁을 하고 실패하죠. 두 번째 전쟁을 또 하는데 또 짓죠. 그럼 잘 끝난 거잖아. 세 번 졌으니까. 근데 이때 로마가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 사비니 부족하고 합치자고 하죠. 합치는 조건이 뭐냐면 사비니족에서 왕을 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탄생한 사람이 누마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에는 경건한 통치를 하고 밤에는 신전에서 기도를 하죠.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지 안 다스리는지. 오늘날 로마를 만나요. 로마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는 로마의 자체 부족이라기보다는 이민족이 황제가 됐을 때거나 그런 관용과 포용이 가장 컸을 때 로마가 탄생했다고 하죠. 우리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켰잖아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오늘날 다시 독일이 유럽의 최강자로 등장한 거죠. 그들의 많은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 있다. 독일은 뭐냐면 위대한 금융 시스템이 있다라는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일을 가장 오늘날 2차 세계대전 오늘날 이 강한 나라를 만든 가장 큰 거는 예측 가능한 나라를 만든. 왜? 여야가 나라가 어려우면 연정을 하니까. 우리 아데나우라는 사람이 보수라는 사람이 결국은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을 사회민주당 사람을 데리고 있죠. 그래서 아데나우는 전형적인 미국 중심이 뭐냐면은 서방 정책을 쓰게 되고 빌리 브란트는 동방 정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동독과 가까운 소련하고 관계 개선을 해가지고 결국은 통일의 기반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메르켈도 보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1당 2당이 연정을 하잖아요. 점점 더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게 정책이라는 게 점점 중도로 점점 더 가까워지잖아요. 진보는 보수의 정책을, 보수는 진보의 정책을. 우리가 빌리 클린턴이 1980년대에 레이건이 등장하고 대처가 등장했을 때
보수의 바람이 급격히 불었을 때 영국 내에 대논쟁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질까? 노동자의 순수성이 부족해서. 노동당의 노선을 강조하죠. 선거에 계속 깨지죠. 그래서 그때 미국도 마찬가지죠. 레이건이 등장해서 레이건 오면서 줄줄이 깨지죠. 근데 이때 권력의 위임이라는 진보정책연구소를 만들어서 1992년도에 권력의 위임을 만든 클린턴이 결국은 약간 진보에서 우양우를 하면서 집권에 성공하죠. 그 뒤를 이은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 뒤를 이은 유럽의 68 학생운동의 주역들이 전부 그 세계사의 주인공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보수가 생각을 달리 먹죠. 따뜻한 보수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될 때도 보면은 경제민주화나 이런 이슈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여야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이 길을 어떻게 열 거냐. 망한 나라는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많이 아는 스페인의 알라브라 궁전에 거기 가보게 되면 1490년도에 콜럼버스가 미국으로 떠날 때 최후의 이슬람을 마지막으로 내줬죠. 그리고 60일 안에 전부 개종을 하든지 떠나라고 하죠. 결국은 스페인이 그 아메리카로부터 막대한 은을 가져와도 생산을 할 수 있는,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스페인이 결국은 몰락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가 신교도 구교도 전쟁을 해서 결국은 수십만의 신교도들을 내쫓아서, 심지어는 위구너 출신 중에, 프랑스에서 도망간 위구너 출신 중에 4명이 미국 대통령이 탄생했죠. 그 후예들이.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왔다가 영국으로 왔다가 미국으로 가죠. 관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인구도 많아야 되고 기술도 좋아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물류도 해야 되고 뭔가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혁신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150만 전에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하고 100만 년의 호모 하빌리스가 있는데, 왜 이게 뭐냐면 네안데르탈인하고 크로마뇽인이 하느냐면 빙하를 피해 이동한 자의 승리라는 이런 역사책이 있는데, 뭐냐면은 등치 큰 놈은 야 추우니까 동굴에 들어앉아가지고 야 너 나가. 힘이 약한 애는 이동할 수밖에 없죠. 끝없이 생존을 위해서. 이동한 자가 끝없이 뭐냐면 성공해 왔대요. 이븐 할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기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용맹하고 자기들 부족들은 단결력들이 강한데 저기 도시를 불 켜진 도시를 보면 저긴 참 잘 살거든. 그래서 거기를 쳐들어가죠. 쳐들어가서 그 도시를 점령하고 나면은 4대가 지나고 나면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면 점점 배부르고 이러면 나약해지고 부패해져서 결국은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막에 의해서 망한다. 이게 국가 흥망주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보면은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임진왜란이 뭐냐면 일본의 조총 때에 망하게 되는데, 이 한 조그만 섬에 그 포르투갈인들이 도착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잘 관찰하다 보니까 그 촌장이 그 자기 딸의 와카시를 보내는데, 보니까 그게 저 뭐를 눈 감고 쏘니까 빵 소리가 나는데 깨지는 거예요. 총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날 때 총 2자루를 10억을 주고 살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무사의 나라니까 이 총신은 잘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총이 잘 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얼마 뒤에 이 사람들이 야 저희가 일본 가면은 장사하면 돈이 된다. 그래서 와서 조총이 보급되는데, 이 조총을 맨 처음에 받아들인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받아들이게 됐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최초로 조총에 의한 전쟁을 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일본을 통일시키는데, 그때 오다 노부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양복을 입고 살았는데, 내가 나중에 뭐냐면 조선과 명나라를 쳐들어가서 나중에 인도까지 쳐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됐을 때 포르투갈이 도와주게 되면 선교 활동을 독점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죠. 그들은 쭉 이어지게. 근데 한국에도 조선에도 뭐냐면 일단의 무리들이
불시착하게 됩니다. 누가 하냐면 제주도의 하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포 기술자예요. 이 사람들을 조선 훈련도감에 데려가는데 대포 기술을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기생을 만들어가지고, 서양 기생을 만들어가지고 사또 생일날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그래서 십몇 년 지난 다음에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조선 왕조실록을 쓴 신봉승이라는 그 방송 작가가 저한테 했던 것 중에 저한테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거는, 일본처럼 조총 배우는 기술을 못 배워도 좋다. 하멜한테 대포를 만드는 기술을 못 배워도 좋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외국 사람들이 십몇 년 동안 와서 살았는데 조선왕조실록 어디에도 네덜란드 말을 배웠다는 기록이 없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그게 결국은 조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 예를 더 하면, 우리가 조선 팔도를 발칵 뒤집힌 사건이 박지원의 연하일기였어. 야, 청나라는 전부 노란캔 줄 알았는데 박지원이 중국 땅을 가보니까, 북경 유리창에 가보니까 전 세계 서식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일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아서 박지원의 연하일기가 센세이션했죠. 신학파들한테는 큰 충격을 줬어. 근데 이때가 권력 황제의 70세 생일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10년 뒤에 영국의 폴 맥카틴이라는 사람이 사절이 돼서 권력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하고 이제 교류를 영국하고 트자고 얘기하죠. 그때 선물은 세 가지였어. 스프링이 달린 마차, 대포, 뉴턴이 만든 망원경. 근데 이게 다 무시당하죠. 그러면서 권력 황제가 뭐라 하냐면, 청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이때 나오게 되는데, 이 사실을 보고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 거대한 중국이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역사가 얼마나 무섭냐면, 거기 폴 맥카트니의 친구로 부대사로 따라왔던 그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먼 훗날 영국의 국회의원이 되죠. 그래서 영국이 당시에 청나라가 전 세계에 뭐냐면 GDP의 약 35%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금이 오면 유럽에서 그 은은 넘어가게 되고, 유럽은 청나라가 갖고 있는 실크, 도자기, 이걸 사는 모든 돈이 청나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막대한 무역 적자를 하게 되니까 영국이 인도에다가 아편을 슬슬 심어가지고 계속 적자가 나니까 아편 전쟁을 일으키죠. 영국 의회가 발칵 뒤집히죠. 전쟁을 하자. 한쪽에서는 야, 아편을 팔아가지고, 아편에서 그게 뭐냐면 무역이 손해를 본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이게 영국이 뭐냐 이게. 근데 정말 청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라는 논쟁을 벌일 때, 폴 맥카트니 대사로 친구했던 부대사로 따라서 그의 아들, 그 친구가 국회의원에서 열렬하게 왜 청나라하고 전쟁하면 이기는가를 찬상 토론에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10표 미만의 9표 차인가? 표결로 아편 전쟁이 결정되는데, 무엇 때문에 무너지게 되냐면 광동성에서 바로 권력 황제 때한테 보였던 그 대포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항복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는 거죠. 인류 역사는 영원한 승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순이라는 유도 선수가 일본의 전설적인 다무라 로코를 물리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1등은 없다고 했죠. 우리 K1에서 전설적인 표대로 선수가 누가 이렇게 질 줄 누가 알았어? 영원한 1등은 없는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보면은 페르시아 문명, 이오니아 문명을 거쳐서 그리스로 거쳐서 로마로 거쳐서 지금 이 미국까지 와 있는 거죠. 이 다음에 문명의 주인공이 누가 될 건가는, 결국은 모든 문명은 문명과 문명 사이에 있는 거기서 모방을 통해서 혁신을 일으킨 자가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치가 서양 문명도 이해하면서 중국의 문명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유교하고가 다 섞여 있으면서도 종교 전쟁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예요. 일본하고 중국은 기독교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의 피도 있고 정주민의 피도 있죠.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우리한테 기회도 있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국가 흥망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나라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장 속에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봐야 한다. 간절함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면 반드시 그 민족은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개인도 일어서고 그 가문도 일어서요. 그 간절함을 결국은 다시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돼요. 모든 가문은 우리가 부자가 상대를 못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입었던 이 옷이라고 하는 게, 산업화의 이 옷이라는 게 이제 시대에 낡았다.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은 고통스러워밖에 없어요. 환골탈태하는 어려워. 기존의 자기 것을 버려야 되니까. 우리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포니를 타고 가는데 옆에 벤츠가 지나가면 벤츠 자동차를 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포니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벤츠를 타고 가냐. 그건 영화 배우나 가능한 일이에요. 포니에서 내려야 벤츠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 내린다고 하는 거는 도전을 의미합니다. 그 도전이라고 하는 거는 험난한 곤경과 시련을 스스로 막다른 것을, 그 운명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야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오늘날 어렵다고 얘기하고 헬조선을 얘기할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야 될 거죠. 나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저거죠. 닥터지바고를 쓴 사람이 그예요. 부인이 결국은 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안 하잖아. 나의 조국은 러시아라고 망명을 안 하잖아. 우리가 이 나라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려면 우리들의 심장이 더 뜨거워져야 돼. 더 열렬해지면 나는 반드시 에너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진주도 뭐냐면 고통이 있어야 진주가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비난한 나라 같지만은 지도자가 약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국민은 강한 나라예요. 지도자가 약한 나라인데, 국민이 강한 나라인데, 이제 지도자도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이런 어려운 국면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 촛불 사건을 보면서 우리 딸이 이제 고려대학교 2학년인데 거기 간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30년 전에 데모하다 결국 나라가 이렇게 됐냐 이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후손들에게 좀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려면 우리가 각별한 마음과 용기와 도전이 있기를 바라고, 여기 여시제라는데 시대와 함께하는 집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여러분들이 세미나하고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에, 공간에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화당이라는 게 뭐냐면, 저기 밑에는 여시제는 시대와 함께하는 집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대화당이라고 하는 것은 큰 변화를 일으키는 집이에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심장에 모여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집이 되도록 여기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제가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